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보도매거진 뉴스인 진행을 맡은 김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공동 진행을 맡은 김지윤입니다. 대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인에서 이들 대선 주자들 초대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인 초대 손님 누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달 23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당내 경선 후보 등록 모두 제일 먼저 하셨어요. 네. 특히나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은 어린 시절 일했던 이 시계 공장에서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의미를 담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대신에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을 다녔던 그야말로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뭐 산재 사고로 팔도 다쳐서 이제 장애인이 되기도 했고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서 아주 극단적 선택도 여러 차례 했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탈출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 됐고, 저는 일생을 이제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거대한 사회악들, 부정부패와 싸워왔는데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생겨나서 이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의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소년 노동자 이재명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다녔던 그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그 지지율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쭐 건데요. 촛불 정국에서 이제 급부상하셨습니다. 네. 뭐 이 거침없는 언행 이런 것 때문에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 지지율도 치솟았는데 그 본인이 이렇게 그 분석하는 이런 뭐 인기 요인이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기초단체장에 불과하고 뭐 창원시나 성남시나 창원시가 훨씬 더 크지요.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로 불러주셨습니다. 뭐 제가 미리 나선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공사 구별을 하고 강직하게 청렴하게 시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강자들, 소위 금기와 성역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 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국몰이라든지 재벌의 문제라든지 증세와 복지 문제라든지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저는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했죠. 그런 것들이 대중들이 좀 인정해 준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측면은 성과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책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로서 또는 시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또는 외교관으로서 그걸 위해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주어진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그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높이 평가할 것이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낮게 평가받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사적으로 남용을 하거나 개인적 이익, 예를 들면 친인척을 취업을 시킨다든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든지 하는데 쓰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100만 남짓한 시의 시정을 맡고 있지만 그 작은 영역에서도 저는 대통령하고 싸워가면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최대한 확대했고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도 전임 시장은 6,500억이 넘는 빚을 졌지만 저는 그것을 4천억 넘게 갚으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해가지고 그야말로 누군가가 말한 빈말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 그걸 실제로 성남시는 시행했죠.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 경남 도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야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소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라고 하는 것은 강남 벨트로 불리는 그야말로 보수의 본영 그렇죠. 같은 곳인데 거기서도 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원했던 공정한 나라, 부정과 부패와 그다음에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가 사라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데서는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성남시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던 이재명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딱 맞아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사퇴한 이후에는 네. 또 이 지지율이 주춤하고 계세요. 좀 하락세 네. 겪는데 이 부분은 그럼 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하락세로 돌아선 시점은 탄핵 가결이 된 직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반기문 총장의 이제 출마 그 선언 비슷한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 지지자들이 갑자기 위기 의식을 느낀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을 책임을 묻는 일은 거의 끝났고 이제 더 강력한 반기문이라고 하는 상대가 나타나니까 이 소위 야권 지지자들이 일단 교체가 먼저다. 교체 내용은 다음이다. 라고 해서 소위 대세에 편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더 가능성이 높으냐. 바꾸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좀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는데 바뀌되 더 나은 변화, 그야말로 권력의 교체 또는 정권 담당자의 교체가 아니라 세상의 교체, 세상이 바꾸기를 원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데서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 많이 하고 공약 좋은 거 냈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강한 기득권자들의 횡포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행정 영역에서, 검찰, 사법 영역에서 힘센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데 그걸 다수의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을 고치자라고 하는 게 이번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강자들의 횡포를 이제 하지 마세요. 같이 잘 삽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강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소위 재벌과 어떤 인연이 있다든지 그들의 돈으로 정치를 한다든지 그들에게 싸워 이길 용기가 없다든지 투지가 없다든지 하면 실제로는 말만 바뀌지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대통령과도 싸우고 종북몰이와도 싸우고 그 악들과도 싸우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또 부패 청산 또 아니면 비청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성과로 해왔던 저희는 공약 이행률 96%입니다. 네. 말한 건 지키고 말 바꾸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경선 국민에서 가리게 될 텐데 이제 그 경선 국민에서 저는 도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지금 경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넘어서야 하는데 네. 문재인 대세로는 더 강해지고 있고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네.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자신 네. 있으십니까? 이 사회의 가장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첫째는 박근혜 퇴진을 원했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해체를 원했고 세 번째는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기라고 하는 경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없애기를 바랬죠. 그런데 실제로 재벌들과 싸워서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과 진짜로 싸워서 제대로 된 세상, 우리 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본인들이 기여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실제로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 단계가 되면 저는 지금의 이런 상태는 그럼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안희정 지사님이 최근에 그 대연정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를 들면 포용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치 지금 현재의 그 위기와 혼란을 부른 세력들과도 손을 잡고 또 용서하고 함께 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그런 거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나 검증의 단계 들어가면 순식간에 저는 이런 관계들은 변한다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뭐 이 경남 또 부산 여기서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다 좋지만 예를 들면 우리 복지를 확대하면서 증세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증세를 한다면 서민들을 증세할 게 아니고 재벌 대기업들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남기는 쪽을 증세, 즉 감세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나중에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법인세 증세하지 않자는 입장 아닙니까? 또는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들의 법정 부담금, 네. 개발 이익 환수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해서 재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검증되면 저는 또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황교안 대행 업무 수행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정한 대통령 보좌 업무를 제대로만 했더라면 지금 이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생겨났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강요 생활을 했고 장관 총리를 하고 계신데 같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잘못된 대한민국 그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서 그 핵심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은 마치 책임이 없는 새로운 뭐 사람 또는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어째 출마설도 계속 이제 네.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제 사퇴할 거다. 그거 공개적으로 이제 예언하셨고 그게 또 이제 사실 적중을 했습니다. 이 황 대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은 정확하게 저와는 반대되는 성향일 뿐이었죠. 고관 대작을 지냈고요. 유명하고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고 세계적으로 활동하셨고요. 근데 저는 조그마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었고 그런데 대비되는 측면이 뭐냐면 그런 외형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사실 반기문 총장은 잘 이행 못하셨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네. 있죠. 네, 거기에서 반기문 총장을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성남시 이재명 시장을 기사로 썼습니다. 또 똑같이. 작지만 정부와 싸워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훌륭한 리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서도 상징되는 것처럼 저는 공직 부패를 저지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성과도 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 민간인일 때도 구속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배되기도 하면서도 싸웠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저는 실용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실사구시적인 사회에서는 내용을 중시하게 된다. 이 대한민국도 앞으로 4.13 총선이 실제 그랬던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보고 속을 보고 내실 있는 덩치 작은 꽉 찬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했는데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네. 그 정확한 점을 잘 발견을 못하겠어요. 저는 출마할지 여부는 본인의 뜻이고 그건 정말 반반 같습니다. 근데 제가 출마할 경우 답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분이 출마를 하시면 야권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결코 국민들한테 지지받지 못합니다. 아마 저는 객관적 결론을 충분하게 예측을 한다면 출마 안 하실 거라고 보고 굳이 해서 출마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존재로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 이 사드 배치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에 위해를 가하는 조치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첫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다녀갔고요. 한미 양국 정부는 연내 배치를 기정사실하고 있고 이 철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완전히 미국의 종속적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죠. 중국이 G2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해야 됩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 미, 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중국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드는 미국의 세계 전략, 즉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일종의 안전핀 같은 겁니다.
사실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중국 내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는 거죠. 만약에 북한만 막는다면 중국이 왜 반발하겠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로 미국의 요구를 따라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하고 사실 위안부 합의도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장애되고 있는 역사청산 문제를 강제로 정리해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불이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반발하면서 핵 개발에 대한 국제 공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을 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안보상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즉 대한민국 안보에 위해가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보 측면에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 충돌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중미 간 충돌도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중미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미사일이 날아올 겁니다. 그게 안보상 더 불이익한 거죠. 세 번째로 남북 관계나 이 동아시아의 관계가 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불안정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안보의 제1 목적은 북한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실제 도움이 안 되죠. 미국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데 대한민국 안보에는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그냥 미봉해놓고 넘어가면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과 균형 있게 우리 국익 중심으로 공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이거를 사드라는 걸 그냥 용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겠다. 그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비록 어렵긴 하지만 미국도 TPP라고 하는 국제협약에서 탈퇴합니다. 그렇죠. 또 지금 FTA도 지금 마음대로 파기하겠다, 고치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 간 관계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전임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도 손실이요, 경제에도 손실이요, 통일과 평화라는 측면에서도 손실이니 다시 재협의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잘못된 그야말로 잘못하면 한반도가 구한말처럼 열강들의 대리 전장화되는 위험을 실제로 지금부터 막아야 됩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데 어떡하느냐. 쉬운 거 할 거면 대통령 뽑을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맡기고 또 그런 어려운 일을,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게 미국은 트럼프, 러시아는 푸틴, 중국 시진핑, 일본의 아베,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까? 네. 다 자국 중심주의예요. 대한민국만 대한민국 자국 중심이 아니라 미국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와 용기, 철학을 가진 자주적 균형 외교를 해 나갈 수 있는, 또 잘못된 것은 어떻게든지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한미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한번 한일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정전에도 이제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으셨죠. 근데 얼마 전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동의 없이 위로금이 지급되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방침이신지 궁금합니다. 한일 관계는 소위 이제 일제 36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즉 보상 문제는 이미 박정희 정권 시절의 한일 협정으로 정리됐다는 게 양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억울하지만. 네.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민간인의 관계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국민이 입은 개인적 피해를 국가가 무슨 수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의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버려뒀던 것이죠. 지금 국가가 나서서 위안부의 개인적 피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월권입니다. 고난이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치웠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문서라고 하는 형식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공동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국제협약은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됩니다. 몰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한일 위안부와 관련된 한일 간 당국 간 합의는 사실 위안부 본인들에서는 아무 효과도 없는 효력이 없는 권한 없는 행위이고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동의도 받은 일이 없고 그래서 저는 합의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무효화할 필요도 없고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형식적 요건을 좀 갖춘다면 의회에서 국회에서 뭐 효력이 없다라는 결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주면 그런 명분으로 다시 이 문제를 우리 피해자를 대리해서 정부가 나서서 다시 재협의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일 문제에서 또 커다란 문제가 네. 있죠. 바로 독도 문제입니다. 이제 일본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네.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좀 접근해야 될까요?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수상하고 소위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제가 그 말과 관련해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사실을 밝혀라.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데 일본이 그렇게 발표했다면 일본의 잘못이니 둘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라 라고 소송을 했다 결국은 정보 공개가 안 돼서 결국은 뭐 지고 말았죠. 뭐 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재판을 1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총리가 앞으로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전에 그 양해되지 않은 의제였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전에 양해해놓고 그런 말을 했다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영토에 대해서 상대 국가가 이거 일본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하면 정상회담 하지 말든지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이 나오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사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해라라고 용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들이 그때 이후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교과서에 일본 땅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이 일본에다 용인을 해준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도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되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독립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면모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주 독립국가의 그야말로 최고 통치권자, 네. 통치권자는 자기 자주성을 정말로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일본 거라고 주장하면 우리도 더 강력한 조치로 거의 대응을 해야지 이런 식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계속 취하다 보니까 점점 한 발짝씩 지금 뒤로. 우리는 물러서 그들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맥락 속에서도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시장께서는 늘 친일파 청산을 네. 꼭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죠. 네.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정부를 친일파들이 장악했습니다. 친일 매국 세력이. 그리고 그 친일 매국 세력의 일부인 일본군 장교 출신의 쿠데타 세력이 또 점령했고 또 그 후에는 그들을 계승한 신군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또 집권했고 또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노태우, 삼당 합당 그 세력들이죠. 뿌리가 그 친일 매국 세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은 계속 자라고 자라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영역을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다수의 국민들한테서 기회를 빼앗고 있죠.
친일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친일 행위 했던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들을 잡아 처벌하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현재 그를 이어온 부당한 기득권 구조들을 철저하게 청산해서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친일 청산의 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친일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남겨야죠. 역사 교과서 왜곡해가지고 일본이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된 뭐 은혜 국가다 또는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있는 건국의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왜곡할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죠. 혹시 진주 혁신도시 방문해 보셨나요? 네, 뭐 가보긴 했습니다. 네, 참여정부의 역점 과제였죠. 올해 네. 10년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네.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좀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컸는데요. 사실 부동산값만 올랐다. 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좀 근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상에 접근해서는 현상은 좀 일부 수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되게 되죠. 혁신도시도 일단 시도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게 전체는 아니었죠. 이제 그게 하나의 시작이었는데 사실 기업 하나 옮기고 끝나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 분권 강화, 중앙 집중 완화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중단되어 버린 측면이 있죠. 자원이든 기회든 예산이든 권력이든 집중되면 부패하고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 분권을 좀 강화하고 각 지방의 예를 들면 예산, 권한, 또 그에 따른 산업, 교육 기회 이런 것들 많이 분산해 줘야 됩니다. 특히 경제적 분산이 중요하죠. 그런데 기업 하나 옮긴다고 해서 그게 금방 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 다 중앙으로 서울로 모여버리고 기회도 다 서울에 있고 이러면 다시 또 서울로 몰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분권이 강화된 개헌도 일단 필요하고 또 현재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좀 많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 국가 예산을 해당 지역에서 많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본소득 형태로 복지 지출을 해당 지역에 지방이 좀 많이 되기만 한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죠. 제가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 예를 들면 진주가 지금 34, 5만 정도 인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 계획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 1인당 평균 약 85만 원 정도씩을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주어서 진주에서만 쓰게 하자라고 하면 진주에 매년 3천억 가량의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거부되게 됩니다. 예. 그럼 3천억 정도 쓰시면 얼마나 지역 경제 좋아지겠어요? 이렇게 좀 근본적인 접근을 좀 해줘야지 기업 하나 옮기는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개념 뒤에 질문 따로 준비해 놓기도 네. 했는데 경제 지금 많이 어려운데요. 뭐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업 때문에 더더욱 이제 체감 경기가 말이 네. 아닌데 경제 살리기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데 물론 대외적 요인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내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제는 기업이 있고 이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즉 국민이 있고 이걸 조정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 3대 경제 주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돈이 돌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 대기업에게 우리 1년 국민 총생산 1,559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770조 원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즉 돈이 이렇게 돌다가 재벌 대기업들 창고에 자꾸 잠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중에 돈은 돈이 없고 그래서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해놓은 게 국민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대출을 막 늘려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1,300조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가 생겨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소비도 중단되고 소비 중단되니까 기업 활동도 중단되는 이 악순환 정체를 넘어서 공황 국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어요. 과도하게 한 곳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 같은 돈들이
국민들 주머니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다시 구매력으로 해서 기업들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첫째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재벌 가문들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당 내부 거래, 중소기업 약탈, 기술 탈취, 노동 탄압 이런 것들로 자꾸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법을 지켜가면서 공정하게 기업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재벌들의 부당한 지배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재벌 체제 해체라고 말한 거죠. 착한 기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자들의 몫을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몫이 지금 전체 국민 총소득 중에 10%선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 150조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정도가 지금 사내 일부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임금을 좀 올려주고 노동조합들을 좀 강화해서 좀 사업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몫을 늘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좋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노동자들 소득이 늘어나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들 354만 명을 그 불법 노동만 못하게 하면 33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걸 법대로만 하면 실업의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너무 많은 사내유보금을 쌓을 만큼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 모든 기업을 증세하지 말고 우리나라 59만 개 기업 중에서 440개 정도가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얻습니다. 이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얻는 440개 기업에 대해서 OECD 평균 수준까지만 세금을 내라.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너무 적게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8% 정도만 올리면 약 15조 원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10%포인트만 세금 더 내자. 그러면 2조 4천억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 복지 지출을 하면 국민들의 구매력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소득을 늘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 국민들이 드디어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은행, ILO, IMF가 다 권장하는 것이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소위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소위 그 재벌 기업 몇 개만이 주도하는 성장을 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결국 다 망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소득을 늘려서 함께 성장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포용적 성장인데,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 만든 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들, 국제기구들이 권장하고 있는 성장 방식입니다. 복지 확대가 결코 써서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배당을 할 만큼 좀 복지 제도가 성숙돼 있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 복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도 많습니다.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그게 이제 복지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약자들한테 집중 지원을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증세든 국민 부담을 늘려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증세에 대한 반발이 적어져요. 그리고 복지가 예를 들면 경제를 망치는 게 아니라 복지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유럽, 특히 북유럽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견디고 성장을 유지하는 곳이 북유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지나친 불균형이 경제 성장을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을 시정해야 경제가 산다는 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로는 약자들부터 하지만 약자들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증세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4대 강인이 이런 창조 사람 제사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그다음부터 조세에 대한 저항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복지가 점점 확대될 수 있고 그야말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고 결국은 고부담 고복지의 서구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이 액수로 기본소득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다 지급하면 일단 정말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불가능하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게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낸 것은 대한민국의 땅값이 부동산 토지 자산이 네. 6,500조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냐면은 9조 원 정도 내고 있어요. 거의 안 내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차 가지고 계시죠. 네. 자동차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세 매년 내시죠. 네. 그거는 자동차 그렇군요. 시가의 한 2% 됩니다. 자동차세는 2%를 내면서 자동차는 이익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타고 다니는데. 감가상각이. 근데 토지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얻고 있는 더군다나 국가재산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토지를 보유한 데 대한 세금은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내자. 네. 더 내면 모든 국민이 토지세를 내면 이거 딴 데 쓰지 말고 전 국민한테 그대로 다 돌려준다. 대신에 똑같이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한 30만 원 정도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1년에 30만 원. 그러면 국민의 95%는 세금을 안 내고 받거나 왜냐하면 땅 없는 사람은 안 내는 거니까요.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에서 3%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거기에 세금 내는 만큼 못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토지 불균형이 조금은 시정됩니다. 아주 눈꽃만큼.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 격차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확대를 좀 막을 수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해보면 국민들이 토지세를 내니까 다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생각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수준의 토지세만 내도 우리는 기본소득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게요.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올라가게 되고 그 좀 부담이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 그중에서도 토지, 건물이 아니고 토지분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100% 증가되지는 않고 이미 토지주들과 건물주들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부담이 늘었다고 더 올릴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부담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까? 지금도 이미 올릴 수 있는 풀로 받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 부담이 늘었다고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극히 일부는 증가되겠지만요. 그리고 이 중에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비업무용 토지를 옛날엔 보유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산에 땅이 다 그 기업들 땅이에요. 거기는 그 임대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영세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전가될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받게 되는 소위 기본소득 액수가 훨씬 더 많을 거다. 3인 가족이면 100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요.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네. 공약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일명 열정페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컬어지는 청년 노동 착취를 좀 해소해보겠다 이런 의도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 정책 때문에 기업 편중 정책 때문에 너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연장 노동하고도 실제로 연장 근로수당 못 받는 금액을 누가 추계를 해봤더니 20조 원이 넘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6시 퇴근해야 되는데 그냥 한두 시간 더 일해주고 더 받지 않고 일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네. 거죠. 성인들도 그런데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도 주지 않기도 하고 그냥 5시간 일할 거 7시간 시키고 떼먹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권리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당노동이 없어져야 일자리의 질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제가 이런 계획을 해봤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약은 여기까지 여쭙고요. 네.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성남시장님이시니까 네. 경남에서의 지지율은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경남죠. 그러니까 더 크게는 좀 영남권을 포용하기 위한 전략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수도권에 있는 시장, 단체장을 했지만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해서 우리 수도권에 좀 기회를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서명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방도 망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망가져서 수도권도 결국 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되 그거를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가 소위 최근에 이 원전 문제가 꽤 네, 심각하지 그렇습니다. 않나 싶습니다. 이 원전이 실제로 싼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는 마구 지금 지었는데 실제로 그 사고의 위험, 엄청난 장기간의 관리 보존 비용 이런 것들 따지면 비용으로도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원전 제로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 노후화된 것은 이제 폐쇄하고 재가동하지 말고 있는 것들은 수명까지 또는 수명 이전에 좀 폐쇄하고 새로 짓는 건 하지 말아서 결국 원전을 제로화해야 된다는 독일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험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불안하잖아요.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여기 위험한데 안 살고 딴 데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을 하되 그러나 우리가 또 대체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네. 그게 우리 새로운 산업의 먹거리로도 우리가 또 될 수 있을 테니까 대체 산업으로 좀 신재생 대체 에너지 산업들을 해당 지역에 좀 배치하는 것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 지역이 많이 의존하고 있던 이제 예를 들면 조선, 해양, 해운 그리고 네. 뭐 기계 산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조선 산업에 따른 피해가 큰 것 같은데 뭐 제가 보니까 성동 조선 해양이 지금 3월 달부터 또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근로자들이 길바닥에 날아앉을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존에 하고 있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조선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유조선, 뭐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은 거의 우리나라 그 조선 업계 내부 경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배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폐쇄 일변도로 가고 또 폐쇄 일변도이면서도 그 하청업체나 또는 노동자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지역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정도의 좀 다른 방식을 좀 택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요. 첫째는 기업들이 호황 때는 그 이익은 다 100% 가졌지 않습니까? 이익은 다 가지고 불황이 되니까 모든 부담을 갖다가 하청업체나 근로자들한테 떠넘기는 옳지 않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황 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담들 전가를 좀 줄여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선 문제는 2, 3년 후 정도면 상당 정도로 다시 수주가 늘어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배는 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지나면 못 쓰는 겁니다. 20년이 최대 수명이기 때문에 발주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2, 3년 후면 살아날 텐데 빠르게는 1년 후 정도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일감이 없어서 지금 막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한 2, 3년 후에 발주할 공공용선들을 좀 계획들을 좀 바꿔서 미리 발주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박 펀드 같은 것도 좀 뭐 현재 1조 원 수준이라는데 그거 몇 조 원 더 늘려가지고 지금 미리 발주해서 써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발주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는 선수금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 보증을 해줘야 발주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정부가 무슨 현금 지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우선 조기 발주 또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또 노동자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경남 지역이 집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금융세제 지원도 좀 하고 일시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그 고용 지원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하면 저는 지금의 이 위기를 뭐 아주 쉽게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하지 않고도 저는 상당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 현안이 있죠.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네. 상태입니다.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도 좀 궁금하고요. 네. 대선 주자가 되시면 이것을 공약으로 채택하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비슷한 건데요. 예, 경남 주민, 도민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창원 시민도 계시고 한데, 뭐 저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 독립시 독립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 경제도 어렵고 또 지방자치 예산도 권한도 미미한 상태에서 갈라놓으면 안 그래도 부족한 것이 더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 권한도 좀 확대하고 자치 재정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그야말로 경남도가 상당 정도 창원을 제외한 경남도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 재정권, 자치 분권을 누릴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경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네. 그때 좀 독립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고 장기적으로는 나눠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지방자치 분권 때문에 강화문에서 단식 농성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성남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태도 때문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출을 정부가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지출하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통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껴봤자 반납해야 되고 계속 아끼면 지원이 줄어드는데 무엇하러 아끼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맡겨놓고 쓰고 난 나머지는 딴 데 쓰라고 하면 자율권도 생기고 예산 집행 효율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 장악하지 말고 국세 중에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넘겨서 법정으로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역량껏 살아봐라고 하면 소위 자주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남도와 그다음에 창원시가 분할해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그럼 시너지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완전히 정부에 종속된 단계에서 분할해 놓으면 사실은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소득이나 복지정책을 지방경제가 지역경제 살아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이제 숨이 좀 트이겠죠. 그런 단계가 되면 다시 이제 독립시 만들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이 투명 사회로 가는 과정이다 명현 반응이다 이 김영란법 얘기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 뭐 축산업계라든가 화훼업계 네. 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뭐 이래저래 이게 옳다 그르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김영란법에 대한 솔직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담백하게 말하면 김영란법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이 손해를 본다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걸 조정해 주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그냥 일방통행이었고 그중에서 약자에 해당되는 쪽은 배려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걸 하면 수출 대기업들은 시장이 늘어나서 기회가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농업, 어업, 뭐 축산업 이런 영역들은 해외 농산물이 마구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국내 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피할 게 아니라 FTA를 하되 거기서 이익을 얻는 집단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환수해서 뭐 그건 조세일 수도 있고 부담금일 수도 있죠. 그런 걸 해서 피해 입는 집단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농어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된 겁니다. 서구 유럽에서는요,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봐서 농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원하죠. 무슨 직불금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가구당 160만 원에 불과해요. 근데 일본만 해도 한 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대개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이고 유럽은 2천만 원대를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농민들만 이 국가 정책의 부담을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민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부가 혜택은 보고 전략산업인데 망하면 안 되니까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김영란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측된 것이었어요. 법령을 만들 단계에.
그러면 이거 법령만 만들 게 아니라 이 법령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또 국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공직사회 투명해져야 됩니다. 네. 우리 사회가 공직사회가 불투명하고 부정부패 많다 보니까 이 다른 모든 영역이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네. 이 법 자체는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피해를 입는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법을 없애자, 이 법을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 특히 뭐 화훼업종들,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도 영역이 많지만 연령대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넣은 게 영역 부문별로는 농어민 축산업자를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정책으로 너무 일방적 피해를 보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네. 이 김영란법도 그런 고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경남 민심 공략도 좀 하셔야 되고 못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짧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법연수를 마치면서 판검사 대신에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가 됐고 또 시민운동을 했고 또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다 구속된 일도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공직 청렴성이라는 걸 지키고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서 형제 간 의절이라고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 간의 다툼이 대외적으로 공개돼서 수모도 겪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버리지 않는 하나의 큰 원칙과 꿈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런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해서 발전할 겁니다. 대한민국 촛불이 정말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명적 변화, 뭘 부시고 피를 흘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재벌과 증세, 노동, 또 약자에 대한 횡포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공정한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정한 나라로 가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기초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가 너무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직을 남용하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역할에 성과를 내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저를 불러줬다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한 뉴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